폭염 속에서도 뜨겁게 펼쳐지는 새누리당 당권 레이스. 이번 주가 승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 어떤 전국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군기 홍익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4박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최대 관심,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포함한 인사 개편 단행할지 여부인데요. 야당 벌써부터 전면 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봅니다. 대통령께서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셨습니다. 휴가 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휴가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변화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산적한 현안들이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귀담아 듣는 그러한 박근혜 정부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휴가 전과 후가 변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안 바뀌면 대응도 변화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정 교수님, 네. 박 대통령 개각 단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은 항상 해왔죠. 부분 개각이라든가 수석을 교체한다든가. 근데 이번에 핵심은 우리 우 대표가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수석 문제, 네. 같은 우십니다만 네. 우수석 문제에 대한 해결을 또 원하는 것 같고 또 전면적인 개각을 좀 많이 촉구를 하는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한 번 더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칙주의자니까 우수석 문제는 그걸 미뤄두고 그다음에 이제 전면 개각을 할 것인지 부분 개각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부분적으로는 개각을 할 어떤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노동, 환경, 미래 쪽인데 네.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대기 관리, 미세먼지 네. 이거 상당히 실패했다고 보면은 저는 경질의 요소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부도 보면은 공무원들이 갑질이 있었어요. 가장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이런 요소도 있고 노동부로 오래됐다 이런 건데 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바꿀 만한 이유가 있으면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청와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 장관뿐만 아니고 핵심 요직에 있는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 외교 장관 같은 경우인데 대통령 계속 신임을 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일부 언론인들도 그렇고 과연 우리 외교부가 잘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고립돼 있는 외교 아니냐 이런 걸 한번 판단해서 한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이제 문제는 개각은 하는데 과연 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 할 것이냐에 또 관심인데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는 과연 여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전면적인 개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면적인 개각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후속으로 그런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휴가를 마치고 나서 몇몇 정도의 지금 개각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야당이 요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개각에 대한 야당의 원래 요구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변화에 대한 사인을 주는 것으로 개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새로운 내각 구성을 했을 때 내각의 면면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휴가 끝나고 나서 개각을 통해서 과연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적극적인 의미는 좀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개각 관련된 이야기는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구조도 바뀌고 또 20대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대통령 또한 국정운영 방향과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하면서 개각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는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5사람 바꿨으니까 절반가량을 바꿨죠. 내각은 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개각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녹취록 사건에다가 우병우 민주수석 얘기가 나오면서 청와대 비서관들의 교체 이것하고 맞물려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야당은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각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를 읽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의 개각은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개각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개각을 하더라도 또 비판의 수위를 높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래서 야당이 지난번 총선 끝나고 나서 요구했던 개각론의 연장선상에서 있다라고 봅니다. 개각을 통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바꿀 것인가, 또 그 새로운 인물로서 그런 사람을 앉힐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획기적인 기대는 좀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몇몇 사람을 바꾸는 그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떤 야당에 흡족할 만한 수준의 개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솔직하게 말해서 후속 인물 어떻게 발탁을 하겠습니까 지금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그래서 저는 말이죠. 그 내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야당이 그 좀 더 마무의 문을 열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마지막 그 시간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 개각을 하든 부분 개각을 하든 대통령의 그 의지에 맡겨두고 예.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부서의 장관을 경질을 안 하면 그걸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 폭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에서 그 정책을 잘 그 점검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못했던 장관 이거 바로 경질 요구를 하고 잘하는 장관은 뭐 놔둬야 되는 거고 이런 면을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항상 야당에서는 예. 전면적인 개각을 해가지고 무슨 뭔가 대통령이 잘 못한 것이냐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도 이제 앞으로 집권을 한다면 그런 그 폭넓은 마음의 문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각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야당이 개각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개각을 했을 경우에 조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신호로는 볼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그 약간의 그 정치 공세로 보이는데 이게 뭐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 내각의 장관을 바꾸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청와대에 바라보는 시각, 특히 야당 쪽에서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인사를 해가지고 그 당신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해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네. 우상호 대표 아까 그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점잖게 언론 정ем을 잘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날카롭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우석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 그 한번 시간을 벌어서 예. 국가가 잘 돼야 뭐 여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도를 보니까 전혀 없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야당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여권 내 대통령 스스로도 뭔가 좀 쇄신할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지난 그 몇 년 동안은 여당 내부에서 아무런 발언도 못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상당히 비박으로 분류가 됐던 김무성 대표까지도 정말 꼼짝 못하고 진행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와서는 일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오는 그 8월 9일에 전대를 앞두고 예. 이제 대표 후보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내용상으로 보자면요. 야당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예컨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를 야당이 빨리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의 교체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사퇴하든가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략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병우 수석이 계속 있는 게 야당한테 유리할 것인가, 교체하는 게 나을 것인가, 그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실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청와대 수석으로 계속 자리에 있다면은 야당으로서는 공세에 오히려 소지를 그런 삼을 수가 부분이 있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예. 영향을 그래서 그걸 두는 게 오히려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야당의 주장이 정치적인 공세이기도 하지만은 예. 비판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대표기구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여러 안팎으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천원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 의원 지금 이 시각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박준영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특별한 생각은 없고요. 성실하게 제가 오늘 심사를 받겠습니다. 신당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국민의당에 입당할 때까지 과정을 보면은 공천의 절차나 과정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비 불법 지출 혐의도 추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저한테 내용 증명이 와서 알아보라고는 했지만은 그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고는 그거로는 제가 사실을 잘 모릅니다. 박준영 의원 검찰이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라고 밝혔는데 정 교수님 네. 관심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이번 재청구까지도 기각이 될 경우 검찰의 수사력 이거 정말 무슨 배경 있는 것 아니냐 의심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뭐 기각 뭐 여부를 그 우리가 아직은- 얘기하고 앞서서
국민의당이 어떤 당입니까? 새정치 하겠다고 나온 당 아니겠어요? 그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당에 사실은 뭐 신진 인사들은 별로 안 보이고 오랜 경륜을 가진 박준영 전 지사라든가 의원, 박선숙 이번에 뭐 많이 문제가 됐었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정치를 다시 하고 있는데 새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이런 의혹만 혐의만 받는 것만 해도 국민들의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얘기와는 달리 그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궁색한 면이 많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그 공천 대가로 수수를 했다. 네. 검찰의 혐의인데 뭐 액수도 엄청나고 그리고 뭐 본인이 안 받다고 하는데 뭐 의자에 놓고 갔다는 거예요. 의자에 놓고 갔는데 돈인 줄 몰랐다. 그 돈을 사무원이 그냥 갖다 썼다는 건데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무원이 썼다는 것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그 정황이기 때문에 박준영 그 의원의 이번 그 혐의는 저는 어제와는 달리 박선숙 그 의원의 그 달리 그 기각이 되지 않을 그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저는 검찰이나 뭐 정치권이나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그 정확하게 판단을 제가 있으면 받는 거고요. 그 기소를 할 만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좌고우면 하지 말고요. 어제 예. 뭐 기각됐다고 그래가지고 국민의당 눈치 볼 거 아닌 그런 검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영장이 재청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김 원장님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을 노리는 그런 게 좀 있었죠. 왜냐하면은 실질 심사 날짜가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지난 금요일이었었고 이 박준영 의원은 오늘인데 네. 지난 목요일에 동시 발표를 했어요. 서로 다른 날짜고 또 다른 지검에서 같이 하는 것인데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 좀 사안은 다르니까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 금요일 날 기각이 돼가지고 이제 검찰로서 상당히 그 낭패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박준영 의원은 약간 사안은 좀 다르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검찰에서는 추가로 다른 사안을 조금 추가로 얹어서 지금 한 것 같은데요. 그게 과연 효력이 있을지 아니면 이전에 판단했던 그 공천 헌금 내지 비슷한 걸로 갔다고 하는 것을 달리 판단해 줄지 모르겠는데 지난 첫 번째 영장 청구에서는 기각이 됐었는데 이번 사안 어쩔 수 없이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겠지만은 예.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면은 최근에 이제 몰려 있죠. 검찰이 여러 가지 사안 같이 몰려 있는 사안에다가 지금 김영란법 이제 오는 2달 뒤에 9월 28일부터 발효 한 달 반쯤 됐네요. 네.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새로운 법이 되게 되면은 새로운 주체, 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 검찰로부터 판사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국민적인 공감을 얻으려면은 이것을 주체가 되는 검찰 개혁도 동반돼야 된다. 예. 이렇게 공세를 여론의 받고 있죠. 목소리가. 예. 더구나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문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까지 이렇게 기각이 돼버린 상황이라면은 검찰은 오히려 네.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공세,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자칫 외과적 수술을 받을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라는 우리의 말씀이신데 그래서일까요? 국민의당이 검찰 개혁을 비롯해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비대위 회의가 끝나면 성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성주 방문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성주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땅 그 어디에도 사드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의 목소리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집단적으로 성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주군 성산포대를 둘러보고 촛불 집회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치권이 분열을 유발하고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사드 문제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의 문제다라고 밝혔고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될 정치권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님, 네. 국민의당
오늘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를 방문합니다. 여러 정치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당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정진석 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성주 방문을 그 야당이 앞장서서 한다. 이거 참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그 길인 것 같아요. 그 박지원 그 우리 비대위원장 그 햇볕 정책의 그 아주 그 지휘자로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사드가 뭐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가 있어야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지금 최선봉이 서 있죠. 그 사드에 반대하는 최선봉을 지휘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까지 뭐 윽박 질른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 혼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뭐 성주를 간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너무 그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드 배치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국민들 간에 치열한 뭐 여러 가지 그 스테이크홀더 각 이해관계자 모여가지고 치열한 토론 끝에 해결을 하면 되는데 정치권이 유독 나서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을 자극을 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박지원 의원도 요즘 좀 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인 문제도 해결이 됐고 박선수 의원도 잘 해결이 됐고 지금 오늘도 뭐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서 공세를 강하면서 성주로 가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은 정말 할 거 다 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좀 크게 보고 네. 그 사드에 대한 반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정지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좀 더 신중한 표현으로 또 방문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 카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정치인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현장에 가는 건 당연하죠. 정진석 원내대표 가지 않았습니까? 갔죠. 가서 오히려 퇴각당했죠. 오히려 그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듣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부의 강요라든가 정부 공무원의 일부가 가서 하고 있다면은 정부는 지금 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가서 그쪽에 부하내동하는 쪽이 흔들린다면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만하겠지만은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들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만약에 이게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해결하려면은 그건 역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라는 것이 국민들이 직접 노출되는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수렴해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사안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걸 잘 발휘해서 통합력을 발휘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갈등 상황이고요. 또 하나 사드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북핵 조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외교전략 차원에서 과연 실리가 있는 것인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국민적인 갈등으로 확산시키지 않고 통합으로 이끌어내려면 오히려 여야 합의해서 뭔가 자주 국회에서 방문을 하고. 그 현장에 가면은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다면 예. 한두 번은 방문할 수 있지만은 국회 내부에서 수렴하는 방식 이것을 해야 될 것인데 아마 국회 내부에서 논의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야 간에 조금 의견 수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내부에서 논의하자 이런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좀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다양한 봅니다. 방식으로 국민, 특히 여론을 성주 주민의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 김 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제 그 지금 사드 문제가 조금 더 예민해졌단 말이죠. 이 시기에 굳이 야당이 이렇게 그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또 그 약간 예민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모습. 아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뭐 그 퇴각을 당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잘 설명하고 왔어요. 잘 설명하고 왔기 때문에 저도 뭐 그 정도의 그 소통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네. 문제는 일부 그 야권 진영인지 뭐 진보 진영인지 모르겠지만 그 보도에 따른 말이죠. 그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인사들이 인민일보에다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런 뭐 그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애국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방법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필이면 저는 지금 노동신문이 아니기 다행이었습니다. 네. 예. 하필이면 그래도 중국이 우리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중국의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그 정부의 기관지 아닙니까? 예. 거기에 기고를 해가지고 사드를 반대한다. 이 정도까지 그 일부 야권 진영의 인사들이 그 약간의 일탈이죠. 예. 그런 모습 보일 때 우리 사드 문제는 아까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말이죠. 예. 또 그 외부 인사도 부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하고 정부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계속 정부의 역할, 정치권의 역할이 좀 서로 각자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식사 선물의 상한액을 높여야 된다.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 마저 들어봅니다. 식사 제한은 5만 원, 선물 제한은 10만 원 하는 것이 당시 정무위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익위가 2003년도에 정한 공무원 그 지침이 3만 원, 5만 원으로 돼 있어서 5만 원, 10만 원으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한 5만 원 선 정도가 합당한 게 아니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합리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원장님 사실 김영란법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법인데 야당이 먼저 상한액을 올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지금 3만 원을 5만 원으로, 5만 원을 10만 10만 원으로 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쪽이죠. 그럼 10만 원 더 올리나요? 경조사비 아직 그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없는데 예컨대 식사비 3만 원에서 5만 원을 올리자고 하는 게 우상호 대표가 대접받는데 불편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대접하는데 불편해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논의 과정에 자꾸 빠지는데요. 그냥 자기 돈 내고 먹으면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지 거치 않는 거 회의하면 아니겠습니까? 상관없죠. 접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좀 여러 가지 그 구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감안할 만도 한데 저는 이 제약 자체가 그동안 익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행에 대해서 어려움은 많을 겁니다. 많은데 저는 일단은 지난번도 이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에 원래 안한 대로 네. 3호 10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해보는 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 제청까지 됐습니다만은 모법인 지금 이제 김영란 법 자체 정한 게 아니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좀 이렇게 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저는 3호 10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고 나중에 정말 이게 후유증이 크거나 예.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상호 저는 이것은- 원내대표 예. 사실 3, 5, 10 현재로서 개정하기 쉽지 않은데 먼저 인상액을 꺼내놓은 건 어떤 정치적 어떤 뭐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혹시 뭐 다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쟁점으로 넘어갈 소지가 있더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관련돼서 일반 자영업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쪽 또 그다음에 농축산업자들 관련 문제 실제로 일대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아마 반응의 대상일 겁니다. 그동안 오히려 이제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던 것은 지금 이제 윤 기자 포함해서 대상이 됐던 언론인이 대상이 되느냐 마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것은 결정되고 나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예. 생활하고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예.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익숙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장이 있겠지만 일단 그대로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저희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입니다. 과연 가능한지 아닌지 일단 근데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김 의장 말씀 동감인데 근데 문제는 오늘 아침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저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 새누리당 의원인 줄 알았어요. 정말 야당답지 않다는 거죠. 야당이 뭡니까? 정말 그 참 그 청렴하면서도 그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그 야당의 모습인데 좀 귀족의 이미지가 갑자기 비춰지는 것 같아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에 그 다선이 되다 보면 이렇게 귀족의 이미지가 느껴져요. 3만 원 점심이요. 국회에서는 그 물론 먹을 게 없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사실 정세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언론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인들도 이제 대접을 맡게 되는데 뭐 저도 이 언론 출신입니다만은 뭐 3만 원 이하로 이제 대접을 받으면 좀 허전한 것도 있고 그러나 또 비싼 걸 뭐 받고 대접을 받았을 때는 부담감도 온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한번 이번에 정말 우리가 고충이 있지만 해보자 이런 점에서는 3만 원 점심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이제 5만 원, 10만 원 올리자고 그랬는데 네. 10만 원까지 가게 되면 9만 원, 10만 원 가게 되면 선물이 약간의 그 뇌물성 성격이 짙어져요. 이런 점을 왜 야당이 갑자기 들고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 야당의 어떤 그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지금 제 주위를 다 그 물어봐도 물론 그 여의도나 이런 데는 고충이 있는 거는 이해가 간다. 뭐 언론인들, 사립학교 교원들
저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 같아요. 이걸 이제 새누리당이 의식을 해가지고 새누리는 농촌 지역의 유권자들만 인식을 해가지고 그럼 저 농축산물만 좀 다시 한번 보자 이런 건데 야당이 오늘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 표를 의식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죠. 국민들은요. 예.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게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돈 내고 비싸게 먹는 거나 사실 또 그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접대 뭐 이런 이해가 걸렸을 때 주고받는 그런 그 선물과 그 음식물 상한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정치권이 너무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국민의 정서와 괴리도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말이죠. 그 여의도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끔 이제 그 뭐 후배들 밥을 산다 가면은 점심 때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저녁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5만 원 이하 저녁이 없어요. 그런 그 여의도 특유의 그런 문화가 국회의원들한테 배어 있을지 몰라도 전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국민들한테는 눈높이에는 그 맞다는 거죠. 이 네. 기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그냥 먹거나 그냥 뭐 하는 것에 대한 가격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접대하거나 접대 받을 경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언론인들의 경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제한하다 보면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언론의 자유가 접대 때문에 누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보자면은요. 오히려 접대 때문에 제대로 언론의 자유다운 자유를 못 누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우리가 지금 이게 3, 5, 10이라는 것이 그냥 모든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돈 쓰는 문제가 아니라 접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현재 추세대로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3만 원 기준 얘기할 때 이게 결국은 기준이 낮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새로 설정된 내년에 최저임금에 5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까지 예를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를 해서 마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 이해 충돌 방지 조항도 논란인 것 같습니다. 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뭐 김영란법 원안의 주요 부분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2015년에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집어넣는 걸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요. 예. 예, 다만 그게 추가해서 지금 좀 오해와 혼선이 있는 부분을 좀 명료하게 하고자 국회의원 부분이 지금 포함은 되어 있는데 예. 하도 이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시하자는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법관들이 이제 친위적 사건 같은 것은 스스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이제 재척 회피 일부분을 공무 수행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 오해와 혼돈이 있는 부분을 명료하게 하자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공직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취업이라든가 직무 관련성을 좀 끊어내자 이런 취지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원장님 이번 뭐 반쪽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손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원래 국회에서요. 지난해에 지금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때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체계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지금 입안하고자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과연 이렇게 일단 하나가 통과시키고 나면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의미 남긴 했었지만은 그냥 뺐던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적인 완결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반드시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했던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이게 들어가 오히려 돈하고 관련된 지금 부패 문제는 현재 김영란법이 들어있다면 오히려 다른 권력관계를 이용해 작동할 소지가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예컨대 최근에 나왔던 그 친인척들 국회 보좌관 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법을 정하게 되면은 따로 지금 이제 국회법 관련 부분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다 해당되는 그치.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안철수 의원 이걸 포함해서 몇 개 개정하는 안을 같이 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미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19대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었고 당시로서는 법률적으로 아직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 했었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해충돌방지법은 늦었죠, 사실은. 사실은 19대에서 그 마련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상피제입니다. 조선시대에 관리를 임명할 때 말이죠. 그 고향에 안 보냅니다. 고향에 보내면은 또 어떻게 그 지역 그 관리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탁할 수 있는? 예. 그게 상피제인데 상피제가 이게 우리 그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너져가지고 마구 행행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 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 친인척 쓰는 것도 그 상피제의 원리 벗어나는 거고 대통령이 저 검찰청에서 검사 저 사표 받아가지고 근무시키고 다시 돌려보내면서 복귀시키는 이것도 사실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아주 위배되는 건데
우리 그 전 사회 전반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이해 충돌이 그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 충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아주 적시에 잘 그 이해 충돌 발의를 했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 법안 그 마련과 함께 우리 국민의 어떤 그 인식 앞으로 이제 그 김영란법하고 이해 충돌 방지법이 잘 정착만 된다면은 우리 사회는 한 단계 그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법을 통해서 얼마나 규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사회의 큰 부정 사건의 상당 것들이 이렇게 뭔가 서로의 카텔로 연결돼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변의 의혹이지만 아직 밝혀져 봐야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지만은 진경준 사건의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다른 검찰 변론 관련 문제도 사실 이렇게 뭔가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결혼 관계라든가 아니면 동문이라든가 이런 걸 엮어진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사건들의 경우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정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법의 제정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과제라고 봐야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우려가 이제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 자체가 형해와 아예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신 제가 정확하게 좀 오지는 뭐 않는데 예를 들어서 3만 원, 5만 원 규정이라든가 등등.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었지만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 문제를 할 때 결과적으로는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었지만은 사실상은 예방 효과를 노리고 했던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부분이죠.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문화 자체를 바꿀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사실은요. 자꾸 우리 간과하고 있는데 현재도 형법의 뇌물죄라든가 다른 조항들의 공직자 윤리라든가 다른 쪽에 상당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큰 차이는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뭔가 업무 관련돼 가지고 뭐가 관련돼 있지 않으면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인정해야죠. 그래서 대가성 부분 따져 가지고 흑단의 경우에 간혹 포괄적인 뇌물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김영란법에서는 그 관련 없더라도 처벌하기 한 이런 엄격성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서 법의 효과가 오히려 모두가 형해화시켜버린 것이다. 이거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방적인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또 국민들의 눈도 거기에 맞춰서 감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우 대표의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게 되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말이죠. 그 일상생활에서도 지킬 수 없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들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왜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온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런 큰 도덕적인 시대가 오는 것을 그 야당 원내대표가 쭈뼛쭈뼛하는 모습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지나다니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 뭐 지킬 수 없는 법이 되고 하는데 일단 이 법은 말이죠.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이 그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한번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도덕적으로 크게 환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는 우 대표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 민주화 과정에 헌신도 많이 했고 굉장히 그 신중하게 정책을 추구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쭈뼛쭈뼛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좀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그 전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대표 등이 현재 야당이 그동안에 너무 이상적이라든가 아니면 한쪽에 치우쳐서 계속 강경론을 펼쳤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좀 과도한 측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사드 문제에 대한 대처라든가 최근에 보면은 현실론이 흐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가지고 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야당으로서는 뭔가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자칫 좀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생깁니다. 사실 뭐 김영란법이 완벽하게 지금 정비된 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과정 속에 있는 법이라고 볼 때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해보고 또 보완의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 전당대회 어제 창원 합동연설을 시작으로 전당대회 유세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정 교수님, 어제 폭염 속에서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관중들이 관중이나 좀 당원들이 좀 모여서 있었는데 사실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조직 선거냐, 뭐 동원 선거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민들의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야가 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어제 보면은 뭐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한 5천 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언론들이 분석하는 걸 보면은 체육관 주변에 또 관광버스가 많이 있더라. 근데 저는 관광버스가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원들이 이제 동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건데 지역이 이제 다 경남 PK고 TK고 하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고 온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주영 의원하고 뭐 이런 몇 분 그 후보들은 이 동원을 많이 인원이 온 것 같고 네. 또 이정현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안 왔다 이런 그 기사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5명의 이 후보들의 이 전당대회 과정은 국민들한테는 전혀 감동이 없다. 우리 정치부 기자들만 바빠요. 또 그 각 캠프에 있는 참모들만 바쁘게 왔다 갔다 여의도 대합빌딩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온 국민이 그 바라다 볼 수 있는 어떤 전당대회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일주일 남았죠. 네. 일주일이 남은 이 상황에서조차도 새로운 메시지 나오지 않고 친박이 패권을 하고 있다, 비박이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런 전당대회 그 당대표 제도가 필요한 건지 예.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많은 그 당원이나 일반 국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새누리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이제 아무래도 단일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양상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일화 얘기하면은 양쪽 진영의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친박 쪽의 단일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박 쪽에서의 김용태, 정병국은 단일화가 됐지만 됐고. 주호영 의원까지 가세 살 것인가 이런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선 친박 쪽에가 확실한 구심점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친박 대 비박이 아니라 비박 대 비비박이라는 느낌까지 들기도 할 정도로 친박의 구심점이 확실히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정 교수 지적했다시피 몇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주목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집권 여당의 중요한 축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워가 그렇게 예전만큼 그렇게 커 있지 않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대개 이제 총선이라든가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은 공천자들 후보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누가 될까 굉장히 주목한데 이제 이미 총선은 끝난 시점이고 또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제 대권 경쟁 국면에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구나 개별 후보군들도 그렇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좀 없죠, 사실상요. 그런데 어제만 놓고 보자면은요, 득표력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정현 의원의 연설은 좀 주목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 그 배낭 네. 투어하는 그 복장 그대로 잠바 입고 점퍼 나와가지고 입고 벗어서 나와서, 예. 던지면서 했던 연설은 주목받았었는데 당에서는 그렇게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힘을 발휘할지 뒷심을? 방금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 좀 앞서 보였던 중간지대에 있는 이주영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박 진영들이 후보 단일화를 완전히 해서 경쟁할지 앞으로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그렇게 큰 주목은 아직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5명의 후보들이 다 경륜이 좋은 분들이에요. 아주 그 할 만한 분들이 나왔는데 왜 새로운 메시지를 주지 못할까? 이거는 우리 언론들이나 우리 그 국민들이 한번 자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의원 같은 거는 이제 새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잠바를 흔든다고 해서 새 정치는 아니거든요. 이정현 의원은 매우 그 신실하고 아주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그래서 이번에 또 호남 지역에서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 콘텐츠를 좀 채워가지고 이정현뿐만 아니라 5명의 후보들이 콘텐츠를 좀 채워가지고 말이죠. 이 더위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도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 뭐 여당 그렇고 또 네. 야당 쳐다보니까 또 재미없고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정책적으로 한번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네. 담았으면 하는데 계속 뭐 비박 뭉치면 내가 또 어떻게 하겠다, 친박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집권 여당하고 관련된 큰 쟁점은 결국은 대통령의 역할,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 대한 그 책임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비박 친박의 과거에 있었던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소지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향후 새누리당의 진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입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중요한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집권 여당에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사실 8.9 전당대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미없는 전당대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컷오프 4명 중에 1명, 3명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에 사실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종걸 출마자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들어볼까요? 박원순 시장뿐 아닙니다. 예. 손학규 대표 그리고 안희정 지사 또 저는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반드시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집권의 플랜을 만든다는 것은 이 모든 분들의 가능한 예. 대선 예비 후보군들이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하는 라운드에 선뜻
정말 쾌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실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계셨던 손학규 대표도 갈라져 나가고 또 그것보다도 먼저 분당과 힘의 분열 이런 것들이 야권 통합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 야권 통합이 반드시 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 이종걸 의원, 문재인 전 대표로는 과연 야권의 통합 이룰 수 없다.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원장님, 사실 친문 쪽과의 선을 확실하게 긋겠다. 이런 보석을 봐야 될까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직접적인 발언을 했죠. 물론 출마 선언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더불어민주당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국회의장, 국회직도 친문, 당권도 친문, 차기 대권자도 친문 이러고 간다면 희망이 없다 해서 그런 다친문 가지고는 안 된다. 열린 문이 돼야 된다고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표까지 얘기했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표방을 한 그런 명분을 내건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 과정에서 얼마나 당원들과 당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을까 이게 변수 아니겠습니까? 일차적인 관문으로서는 이제 4명 중에 3명 컷오프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5일 날 바로 결정이 되죠. 네, 결정이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당원 전원이 아니라 중앙위원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350여 명 되는 중앙위원들로 결정되니까 중앙위원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의원들의 구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요. 그런데 이제 한편을 보면은 이른바 비주류로 분류되는 쪽은 이종걸 의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의 논란의 대상이 될까 이런 거 감안한다면은 4사람 중에서 누가 컷오프 될지 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친문이 3명으로 갈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뭐 이른바 비주류를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이니까 그 자체를 기계적으로 보자면은 당연히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4명 중 누가 컷오프의 대상이 될지 현재로서는 저는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에서 항상 그 정치권을 분석을 할 때 항상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한단 말이죠. 지금 이제 이종걸이 나왔으니까 그 친문 3사람하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표를 분석하고 이게 미디어고 김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 패권의 시각에서 보면 새누리당도 지금 패권 싸움에 그 몰두해가지고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패권 싸움입니다. 상대 그 후보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문재인 그 전 의원에 대해서 뭐 아니다, 뭐 기다 해가지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뭐 박원순 시장을 한밤중에 찾아가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 패권 세력의 그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제가 해보겠다. 물론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지만 정말 여야가 지금 이 패권 싸움에 너무 몰두했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재인 체제에서 또 원내대표 하면서 뭐 또 한때는 또 사이가 좋았는데 이런 모습이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좀 더 크게 봐가지고 우리나라 이 정당 그 시스템에서 과연 그 당대표 제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제가 그 정치 사회학자로 제가 하는 말씀인데요. 세계 지금 뭐 그 유수의 나라에서 그 원외 정당 대표제, 그러니까 원내 포함해서 그 실행하고 나라가 없습니다. 원내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그렇죠. 내각 책임제는 100%고 미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대표체가 없어요. 그냥 전국위원장 정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하는데 새누리당만 해도요. 그 기타금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 선거의 원인이 되고 김영란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세력들이 여의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다 이런 데서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전당대회가 고비용 정치 구조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 끝내 지금 접전을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